자, 오늘 이게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만 해. 통화량 지표에서 저쪽 그러니까 총 통화량 뒤에 부분은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저 뒤에다 배치한 태형건설 문제를 오히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통화지표에서 그러니까 유동성과 관련되어진 것은 뒤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뒤로 좀 빼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갔네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로 좀 미루고요. 다음 주로 좀 미루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태형건설 늪에서 제가 태형건설과 그러니까는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동영상을 올리고 했는데 태형건설 늪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이유를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가 소개를 하는 걸로 방송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태형건설의 문제는요. 태형건설 지금 정부가 접근하는 거 보게 되면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요. 세제 지원해주고 금융 지원은 지난 1년 동안 해오다가 그걸로 이제 안 돼가지고 안 되는 상태 속에서 그랬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는 가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직이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신 금리를 그러니까 내리고 있죠. 예? 그 정부가 보금자리 특례로 작년에 그 한 거나 신생아 특례론이나 다 이건 정부가 금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예?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금리 내리죠. 그러니까 돈을 공급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건설회사들 그러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유동성 공급하는 거. 이것도 작년 9월달 85조까지 확장했는데 원래 김진태 사태 터지고 나서 50조 플러스 알파 했던 것을 작년 9월달은 85조까지 확장했다가 이거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중에 도는 얘기 한 100조까지 늘리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한 1만 호를 그러니까는 10,000호 정도를 그러니까 매입하겠다. LH면서 매입해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토목건설 사업을 그러니까 26조 넘는 토목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선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건설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건설업이 너무 그러니까는 그 의존도가 높아요. 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는 건설이 과잉 성장한 거죠. 고용 일자리만 보더라도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 7.6%가 전체 취업자 중에서 8% 가까운 사람이 건설업에 고용되어 있어요. 적지 않은 이 일자리가 관련돼 있잖아요. 일본이 그랬었어요. 일본이 90대 초에 일본이 10%가 건설업에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랑 굉장히 유사성이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건설회사를 구제되겠다는 관점이 이런 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토목건설 사업 전개해가지고 26조 원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건설회사에서 돈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돈 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면 PF 사업장이 지금 그러니까 PF 대출이 많이 지금 부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는 저거를 정리하는 사업을 LH가 매입하겠다 했잖아요. 예? 지금 이런 게 되게 이제 정부의 대책입니다. 정부의 대책에 정부가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이 못하는 금리 인하부터 해가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설회사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 부동산에서 생긴 부실을 정부가 떠안는 거죠. 다. 떠안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무차별로 막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네? 심각하다는 걸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게 볼 때는 뭐 시공사, 건설사, 금융사 뭐 이런 정도로 외형적으로 보일 텐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블랙홀이라 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에 그러니까 인질로 잡혀 있는 나라예요. 네? 지난 수십 년간 속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곳이 없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네? 부동산 카르텔이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조정 없이 예? 부동산 카르텔의 이익을 이어가지고 세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십 년간 계속해서 키워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제가 표현했듯이 숙주를 그러니까 가계부채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이 정확하게 일본의 길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90년대 일본이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다 마찬가지로. 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교훈을 볼까요? 잠깐 중요한 것만 정리하게 되면요. 91년 3월 달에 일본의 주택 가격이 정점을 찍습니다.
그 전에 90년 말에 11월 달에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지만은 일본의 대형 개발사가 건설 개발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파산을 하면서부터 부동산 시장에 그러니까는 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합니다. 당시에 91년 3월 달만 해도 8.3% 가까웠었어요. 8.28% 정확하게는요. 골금리가요. 근데 이거를 1년 후에는 그러니까 4%로 내리고요. 반토막으로 딱 내리고 또 1년 후에는 2%또 반토막으로 내리고 그리고 95년 중반에는 1% 미만까지 내리고요. 10년 후에는 뭐냐면 양적 완화까지 합니다. 2001년 3월 달에부터는 양적 완화도 시작합니다. 아베 때부터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했었습니다. 자, 금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인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정부는 뭡니까? SOC 사업을 대규모로 편성을 합니다. 대규모로요. 이 대규모로 SOC 사업을, 토목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할 게 아닙니까? 재정이 필요할 게 아니에요. 그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건설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합니다. 건설국채 순발행액, 새로 발행한 것이 80대 후반만 해도 27조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1990년대는 이게 100조 원이 넘어갑니다. 110조 원 정도로 급증을 해요. 그 결과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통제하려면은 분모에 해당되는 GDP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GDP 대비로 정부 부채를 평가를 하니까요. 근데 이거 가지고 경기가 안 살아나요.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10년으로 알고 있듯이. 안 살아납니다. 안 살아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요? 정부 부채를 상환하는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재정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 재정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걸 우리가 적자 재정 조달 국채라고 합니다. 적자 재정 조달 국채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매 10년마다 283조 엔씩 그러니까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그러니까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정부 부채가 만들어진 게 된 겁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 그러니까 딱 이전시킨 거야. 일본도요. 부동산에서 생긴 부실을 건설회사하고 금융회사들이 생긴 부실을 정부로 다 이전하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이렇게 증가한 거죠. 부실을 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도려낸 거죠. 지금 정부가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은행들한테 그러니까 지원해주라고, 돈 지원해주라고, 금융 지원해주라고 수명 연장용 은행 신용 지원을 갑니다. 이제 정부가 대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신생아 특례로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건설회사 지원해 주는 데 속에서도 여기에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나서가지고 자금 조성하고 개인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세금 일부 금리의 차이를 지원해 주는 거 이게 다 정부가 신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은행들한테 그냥 하라면 안 하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 건설업은 일단 사망을 일단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건설 산업을 그러니까 이게 사망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좀 시간 지나가지고 회복되게 되면 이 문제가 진정될 게 아니냐 생각해서. 근데 결과는 건설 산업이 좀비화돼 버립니다. 좀비화돼 버려. 살아나지 못해.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주택을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민간에서 이게 매입이 안 일어나. 왜? 일본도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는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건설 산업 좀비화에서 끝이지 않고 이걸 계속 좀비 기업들을 계속 육성하다 보니까 일본 경제 전체가 좀비화되어져요. 그래서 생산성과 성장률이 둔화되지요. 그게 소위 말해 잃어버린 10년인 거예요. 연평균 1%뚝 떨어지죠. 4%대 중반 이렇게 성장하던 것이 뚝 떨어지죠. 그러면서 뒤늦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1999년부터 산업 구조조정하죠.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과잉된 거예요. 부동산이 90대, 80대 후반에 일본이 부동산 값이 엄청 오르면서 집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막 몰린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이 뭐냐면 부채와 관련된 거잖아요. 너무 많이 돈이 몰린 거. 일종의 과잉이죠. 과잉. 지나치게 많이 몰린 거죠. 부동산과 건설 부분에. 예? 그러니까 그게 사람 몸으로 생각하면 이게 막 살이 찐 거예요. 살. 그래가지고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이런 혈압이 올라가고 그럴 게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살부터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장을 더 이상 하기 힘든
성장을 더 이상 하기 힘든 혹은 수익을 잘 내지 못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게 구조조정의 1단계입니다. 1단계예요. 먼저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두 번째 단계는 건강한 체력을 가려면 살만 빼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몸을 이제 그러니까 소위 근육질로 만들고 건강한 몸으로 해결하려면은 식단도 바꾸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산업구조조정 추진으로 기업들 간에 산업들 간에 통폐합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수익성 사업으로 창조 산업을 육성을 추진한 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이 무슨 어떤 새로운 수익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것도 없죠. 그냥 일단 살리고 보자 이거예요. 살리고 보자 이거예요. 자, 일본이 그러니까 이 콜금리를 쫙 내린 그림이 보이죠. 사실상 그냥 제로 금리까지 쭉 내립니다. 8.3% 가까웠던 금리가요. 제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지난번에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0을 하나 잘못 계산해가지고 145에서 75만 원이었는데 혜택이 연간 1,450만 원. 0 하나가 잘못 빠진 겁니다. 연간 1,450만 원을 5억 원 기준으로 받으려면요. 기존에 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생아도 더 낳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1.66% 적용받는 게 이제 그러니까는 다 받을 수 있는 게 모두가 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최대 1,450만 원까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자 혜택이요. 연간이요. 근데 작년에 아파트 평균 가격이요. 6,048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요. 예? 아니, 이제 9억 원짜리 기준으로요. 예? 그러면 1,450만, 한 1,500만 원 정도 최대 이익을 보겠다고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6천만 원 이상 떨어지는 것을 주택을 매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된 거야, 일본도요. 일본도 주택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는 금리 내려줘가지고 보는 혜택으로 충분치가 않았던 거야. 예? 아, 사람들은 이걸 계산을 하거든요.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죠. 근데 이게 주판을 튀겨보니까 안 나오니까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자 이렇게 많이 내려줬고 이자 이렇게 혜택 보는데 문제는 이자 이렇게 혜택 받는다고 해가지고 한 1,500만 원 혜택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산 아파트 가격이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씩 하락한다면은 이거 이자 혜택 받으면서 사고 싶겠냐고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로요. 예? 그게 안 됐던 거야. 자, 일본이 SOC 투입을 해가지고 건설국채가 급증을 했잖아요. 90년대요. 예? 부동산 시장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 예? 안 살아난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거야, 가격이. 가격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거품 붕괴 전후입니다. 이게 80년대 그러니까 10년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99년 산업구조조정 하기 전에 98년도까지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그러니까는 80년대 저거고요. 거품이 붕괴되기 전이고 주황색이 그러니까는 거품 붕괴 이후인데 민간 투자가 주로 건설 투자와 관련된 게 봐보세요. 민간 투자가 7.6%로 성장하다가 엄청나게 GDP가 5.9% 성장하는데 민간 투자는 7.6% 성장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이게 거품이 꺼지면서 마이너스 2.4%로 곤두박질 쳐요. 그걸 정부가 이제 메꾼 거야. 정부가 그러니까 80년대 연평균 2.3%가 하던 거를 3.2%로 올리잖아요. 정부가 돈을 투입했으니까. 근데 성장률은 안 살아나. 1.2%도 안 되거든요. 예? 91년도, 98년도까지. 2001년까지 하게 되면 한 1.0%, 1.1%도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투입을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저게 아니라니까는. 왜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돈이 그 사회가 건설과 부동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부채를 정리하기엔 택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택도 없이 부족한 거야. 예? 자, 당시에 91년 이후에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정부 보조를 받는 은행 대출 일본 기업 비중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어려워지니까는 정부들 이제 지원해주라고 이제 지원해주라는데 은행들이 그냥 지원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급증하잖아. 예? 급증해가지고 기업들을 살린 거야. 수명을 연장시킨 거야. 수명을 연장시킨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 산업별로 거의 대부분 산업에 나타나잖아요. 실선하고 점선의 차이가 뭐냐면 실선은 현재 이자율 수준에서 그한 거고 금리를 그러니까 0.5% 내지 0.75% 올렸을 때는 이 점선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좀비 갭이 확 늘거든요. 좀비 갭이 확 늘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늪에 빠진 거죠. 통화정책이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해서 90년대 말부터 제로금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가 가는 이유가 이 바로 좀비 기업들이 금리 올리게 되면 죽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예? 좀비 기업을 정부가 육성을 한 거죠. 정부가 육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적자 자금 조달 국채가 급증하잖아요. 급증하잖아. 이게 오늘날 일본이 정부 부채가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1000조엔 넘는 GDP 대비 200%가 넘는 이런 국가가 된 배경입니다. 정부가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아니냐?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정부가 우리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되게 지금 PF 대출로 알려져 있는 것이 되게 어떤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이거 보게 되면 시공사가 시행사나 시공사가 계약금만 가지고 심지어는 몇 억 정도 가지고 건설사 찾아가가지고 건설사한테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지금 저기 아파트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한테 건설을 좀 맡길 테니까는 나한테 좀 이제니까는 보증 좀 사달라. 예? 지금 해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 가서 돈이 필요하니까는 그걸 대출받기 위해 가지고 좀 보증 좀 해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건설사들은 뭐냐면 결국 사업에 대한 탐욕이 가는 거죠. 더군다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지금까지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은 해가지고 분양할 때마다 항상 대부분 성공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탐욕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옆에 건설사가 하면 자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소위 유명한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이 터지고 나서 시티뱅크에 그 CEO가 했던 얘기잖아요. 네? CEO가. 그러니까 우리가 클럽에 갔을 때 음악이 막 나오는데 자기 혼자만 뻘쭘하게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은 뻘쭘해지잖아요.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는 자기도 나가서 계속해서 몸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설사나 금융사가 여기에 그러니까 돈 빌려주게 되면 돈을 많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금융회사들이 안 빌려줘요? 빌려주죠. 안 하면 그게 무능한 이제 그러니까 CEO가 되는 거야. 건설사도 그러니까 돈벌이 하기 위해 가지고 보증을 서주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뿌리찌론 이거 굉장히 금융적인 용어인데 이게 이제 거의 보통 명사가 돼버렸죠. 소위 말해 초기에 땅을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건설사의 보증을 전제로 해가지고 시행사들한테 돈 빌려주는 게 이게 브릿지론이잖아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토지 매입하고 공사 인허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분양도 이제 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사업 계획이 확정되게 되면은 은행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대출을 바꿔가지고 이걸 대출 받아가지고 상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주로 증권사라든가 제2금융권이 이 브릿지론에 그러니까 다 물린 거 아닙니까? 물린 거예요. 왜 이들은 했습니까? 이들도 왜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건설 부동산 하게 되면 돈 벌 수 있고 더구나 고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으니까 고이자 대출이니까 이걸 안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대출해 준 걸 다시 제2금융권에 재판매도 하고요. 예? 하여 넘겨주거나 증권사 제2금융권들이 이 브릿지론을 담당을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인허가를 받고 이제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1금융권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출받은 걸로 브릿지론을 상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양을 하고 그리고 가계부채가 떠받쳐주면 분양이 성공하는 거고 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부채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부채의 네트워크야. 다 돈 빌려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다 물려있는 거잖아요. 다 물려있는 거잖아. 가계, 건설사, 금융사 다 물려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물려있는 거야. 우리나라 건설사에 재벌기업 중에서 건설사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시공사가 부실되어지면서 수입해서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격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보니까는 주택 경기가 식으면서 너나 나나 할 것이 막 뛰어드는 거야. 온갖 그러니까 부동산 건설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금리 한 3.5%까지 올렸는데 이게 이 미국처럼 5.5%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영끌족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자를 그러니까 갚기 힘들어진. 이자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021년만 하더라도 이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020년, 21년만 하더라도 이자 갚을 수 있다고 21년도에 뒤늦게 뛰어들으시는 분들은 이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소득도 별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소득이 얼마나 취약한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자 올라가면서 그 작은 이자 상승에도 타격을 본 거예요. 집 매물도 나오고
시공사들은 그다음부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계속 이게 이제 그러니까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업이 안 되죠. 시공사가 부실되니까 건설사 부실로 넘어가죠. 금융사 부실로 넘어가는 거죠. 이걸 정부가 지금 인수하는 거야. 정부 부실로 가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이라는 그러니까 이 부채 모래성에 의해 가지고 돈들이 그러니까 일로 다 집중되다가 이게 지금 다 그러니까 부채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잔치를 했던 거잖아요. 예? 이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느낀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아파트, 상업용 부동산, 심지어 무슨 뭐 우리가 꼬마 빌딩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예? 뭐 지식산업센터, 예? 오피스텔, 생숙이라고 줄여서 생활 숙박시설, 물류창고, 이 모든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게 다 작동한 거야. 이 논리가요. 예? 모든 논리가. 그럼 이게 여기에 왜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멍청한 짓들을 이렇게 했느냐? 금융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금리가 많이 거의 바닥을 쳤잖아요. 바닥을 치는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뭐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절대 불패. 계속 가격이 오를 거다는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그러니까 믿음들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억짜리를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은행에서 판단해 볼 때 저거 가지고 한 8억 9억 꼬마 빌딩을 사는데 저거 한 30억짜리인데 그걸 내가 한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00%까지도 빌려줬더라고요. 이 뭐 90%, 95%에서 100%까지 이렇게 많이 빌려줬더라고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거의 90%만 해도 얼마입니까? 27억이잖아요. 이걸 빌려준 데 속에서 은행들,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거 가격 오를 텐데, 오르게 되면 30억짜리가 만약에 35억이 되게 되면은, 35억 대비 27억이면은, 예? 얼마 대출 비율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리스크를 과소평가한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 비슷한 거야. 미국이 서브프라임 신용등급이 가장 최하위인 사람들한테 거의 100%까지 빌려준 거 아닙니까? 100%까지. 예? 그러니까 리스크를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자산 가치는 과대평가한 거죠. 자산 가치는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냥 정반대로 하락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금융의 그러니까 기초적인 논리조차도 작동이 안 된 거야. 우리나라 이 돈놀이에서요. 예? 쉽게 말해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전부 다 중독이 돼 있었던 거죠. 중독이 돼 있었던 거야. 그 엄청나게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부채에 기반해 가지고 엄청난 그러니까 성이 쌓여진 거예요. 거대한 성이 만들어진 거야. 너무 그러니까 이게 과잉된 거지. 건설과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돈들이 계속 수십 년간 계속 모이다 보니까요. 예? 계속 모이다 보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해법은 뭐냐? 이게 너무 과잉된 거예요. 과잉. 이게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몸에 비유하게 되면 여기저기 살이 쪄가지고 덕지덕지 쪄가지고 막 괴물이 된 거야. 예? 사람이 그러니까 막 움직이기도 귀찮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 과잉의 문제 근본적인 해법이 교과서적인 해법이 뭡니까?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 줄여야 될 게 아닙니까? 구조조정의 1단계가 뭐라고요? 줄이는 겁니다. 사이즈 줄이는 거야. 너무 과잉 공급이 된 거야. 너나나 할 거 없이 왜 이게 다 사업이 된다고 해가지고 막 뛰든 거야.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예? 된 거야. 그렇죠? 이게 탐욕과 욕심이죠. 탐욕과 욕심이야. 여러분 지난 10년간에 한번 봐보세요. 지난 10년간에 GDP는 한 640조 원이 증가했어요. 예? 근데 건설자산과 토지자산이 7,200조 원 넘게 증가했어요. 예? 왜? 이쪽에 돈들이 그러니까 막 부채 섞어 동원해가지고 막 한 게 성장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너무 여기에 그러니까는 모든 자원들이 일로 다 집중된 거 아닙니까? 이게 과잉된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줄일 수밖에 없어. 너무 괴물처럼 커진 거예요, 이게. 부채를 가지고 키운 거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게, 건설회사, 금융회사 모두가 다 그러니까는, 예? 이걸 키운 거야. 그럼 이거 이제 정상적으로 이거를 지금 일본이 그러니까 이것을 일본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좀 지원해줘가지고 하면은 다시 또 굴러가겠지 한 거야.
다시 또 굴러가겠지 한 거예요. 근데 굴러가긴커녕 오히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부실되고 일본도 결국은 2000년대 초에 많은 건설회사들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얘기하면 법정 관리라든가 아니면 저기 저 이 워크아웃으로 가고 그랬죠. 일본은 다 미리 경험한 거예요. 네, 경험한 거야. 그걸 지금 우리나라 똑같이 반복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확히 반복하고 있어. 네? 정확히 반복하고 있어요. 태영이 지금 하는 짓 봐보세요. 윤세영이 뭐라 했습니까? 아, PF사 과신했다. 과신했다는 게 이게 뭔 얘기예요? 이 위험성, 리스크를 과소평가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과신한 이유가 뭡니까? 탐욕이죠. 예?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사업장을 계속 늘린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업장이 다 분양될 거라고 생각하고 탐욕이죠. 그러니까 무리한 사업을 확장을 한 게 이게 태양건설만이겠냐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지. 건설과 부동산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예? 부채를 보증하고 해가지고 너무 괴물이 돼버린 거야. 이게 과잉이죠. 점잖은 표현을 하면 이게 과잉이죠. 과잉. 자본주의라는 게 원래가 경기가 좋아질 때는 막 생산이 늘어갑니다. 과잉 생산이라고 하죠. 생산이 소비를 그러니까 초과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한번 조정이 생기는 것처럼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건 자연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윤색이 그랬죠. 저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 뭐 협박성 소리 들잖아. 사실상 협박인 거죠. 그리고 뭐냐면 우리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지 지금. 예? 우리만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예? 자기도 잘할 게 아닙니까? 다른 옆에 건설사도 다 마찬가지야. 똑같아. 우리가 특별한 거 없어.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채권단에서 보니까 금융감독원 섰고 자구안 이행을 안 했다. 그래서 워커 진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태영은 뭐냐면은 이거 자구안을 냈을 때 왜 통과시켜줍니까? 자구안에 보게 되니까 내용이 전부 다 엉터리야. 분식 처리한 거죠. 네? 분식 처리. 자기들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리고 뭐냐면 태영 입장 속에서는 최소한의 피해로 그러니까 끝내고 싶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건설에서만 딱 잘라버리고 꼬리자르기죠. 나머지 그러니까 SBS라든가 이런 등등은 그러니까 알짜 기업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유하고 싶다는 거지. 예? 이런 욕심이 여전히 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냐는 것은 결국 시장에다가 결국 뭐냐면 PF 대출의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여줄 거예요. 지금 아주 아이러니한 게 산업은행장이 강석훈이잖아요. 강석훈. 예? 강석훈 회장하고 제가 그 옛날 박근혜 정부 때 경제수석인가 뭐 이런 것도 했었을 거예요 아마요. 국힘당 국회의원 됐었고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인가 뭐 이렇게 했었지만은요. 박근혜 정권 때가 들어갔던 친구죠. 예? 성신여대 교수하다가. 근데 이 친구랑 제가 방송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토론도 몇 번 하고 그랬었습니다. 많이 하기보다는 몇 차례 하고 그랬었어요. 예? 정치판 안 가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서는 방송 원래 출연을 못 하거든요. 일정한 이 기한 전에는. 예, 그런 기억도 나는데 저랑 같이 KBS 열린 토론이나 이런 거 공감 토론인가 이런 거 출연할 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안종범이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안종범도 성균관대 경작가 교수고 이 강석훈도 그러니까 성신여대 경작가 교수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강석훈 씨가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100% 확실한 건 아닌데 암도 걸렸다는데 잘 치료가 됐는지 아이가 다시 가는 거 보고 제가 반가웠는데 지금 본인은 그 안종범 교수가 박근혜 때 무리하게 예? 최순실 하다가 결국 이 감옥도 가고 뭐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석훈 씨 입장 쪽에서 볼 때는 이거 잘못됐다가는 자기 지금 산업은행 장으로서 이게 채권단 지금 책임자잖아요. 채권단을 가장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업은행장이요. 제일 많이 돈이 물려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본인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정권 바뀌고 되면은 내가 이거 다 잘못하면 뒤집어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안 하지 못할 거라고요. 예? 안 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는 제대로 자구안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관철됐지는 이게 태영 입장 속에서는 나 배째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나보러 빈털터리 이건 못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인 문제가 과잉이에요, 과잉. 건설과 부동산 부분이 너무 과잉. 이거를 그러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개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살이 많이 찌고 막 그러게 되면 살을 빼야 되잖아요. 이게 원칙이야. 이거 복잡한 경제학 이론이 필요치 않은 거야. 예? 이거 처리 안 하고 그냥 국민혈세 투입해가지고 적당히 미봉하게 되면요. 결국 지난 1년 동안에 사실 이 PF 대출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저기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 친구 웃기는 친구가 작년 7월이 아니죠. 2022년 재작년이 되네 이제는. 2022년 7월 초에 PF 대출 사업에 대해서 다 한번 점검을 했어요. 금융감독원이. 그래서 뭐라고 발표하냐면요. 아무 문제 없다. 이따위 걸 발표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2개월 좀 지난 다음에 김진태 사태 터지고 나서 예? 신용경색상황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예? 이 검찰 출신 특수부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이 7월 초에 22년 제가 정확히 합니다. 22년 6월 말부터 해가지고 7월 초에 그걸 발표를 해요. PF 대출 사업장도 다 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참 진짜. 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는 22년 말부터 그러니까 PF 대출 사업에 굉장히 문제가 가면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자금을 조성하고 1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황을 유예시켜 준 거 아닙니까? 유예했는데 해결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지. 악화됐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일부에서 총선을 얘기하지만 총선 전에도 이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건 대한민국의 지금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 이게요. 좌지우지할 문제야. 예? 대한민국은 기초 체력이 일본의 90년대보다 약해요. 예? 대한민국 전체가 주저앉을 수가 있어.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요. 예? 이건 단호하게 구조조정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지요. 우리가 이래서 그 식이요법 한다고 할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예? 우리가 되게 맛있는 것들은 되게 우리가 살 빼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예? 그걸 다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런 유혹을요. 유혹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잠깐 미루겠다고 하면은 이게 미뤄집니까? 몸에 살을 안 뺐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몸에 그러니까 당뇨라든가 고지혈증이 더 악화되지지. 이거는 경제학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의 논리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결국은 뭐냐면 부동산 모래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다 같이 묻히는 거야.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올해 말쯤에는 디플레이션으로 이게 상황이 전개될까라는 게 바로 그 위에 사는 거예요. 그거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진짜 속수무책으로 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뭐냐면요. 자, 태영건설을 했을 때 협력사들 많이 피해 생길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없어질 게 아닙니까? 이거 대책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예? 이거. 예? 선의의 그러니까 협력사들 피해들에 대해서라든가 일자리 대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러니까는 맞춰야 되는 것이지. 저 재벌 건설회사들이 그러니까 막 이 탐욕으로 막 확장한 거 이건 정리를 해야 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잉됐거든. 과잉. 예? 지난 사업을 너무 그러니까 많이 이걸 했거든. 욕심을 가지고. 예? 이거를 남기는 한에 있어서는요. 나머지 사업장들조차도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는 사업성이 그러니까 위협이 됩니다. 왜? 부실 사업장을 정리 안 하니까 멀쩡한 사업들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태영건설 저러다 보니까는 자금이 전부 다 지금 보게 되면 부동산 쪽에는 돈 일체 지금 거래하고 싶지 않을 게 아닙니까? 예? 그게 일본이 경험했던 거야. 예? 건설업만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가 식물 경제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식물 경제가. 태영건설이 하는지 봐보세요. 오늘도 보더라는 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보증한 것이 처음에 보증한 것이보다 산업은행에서 보니까 너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최근에 나온 건 또 뭡니까? 최근에 자구안에다가 내놓은 거를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수주한 금액이 한 12조 5천억 원 된다.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한 5조 6천억 원 이상은 이거는 그러니까는 수주가 없는 걸 가지고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게 미착공 저거다 그러는데 사업이 확립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분식 저거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건설회사들이 내놓는 자료들이 투명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태형을 그러니까는 저거를 적당히 처리하게 되면요. 이게 그러니까는 괜찮은 사업장까지도 그러니까는 이게 오염을 시켜요.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믿지를 못하니까. 예? 믿지를 못하게 된다고요. 그런 점에서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잘못 처리하게 되면요. 대한민국 경제가 진짜 그러니까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려. 이거 그러니까 4월 총선 전에 그러니까 이게 터지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경제에 그러니까는 저기 안 좋게 영향 미치고 그렇게 되면 불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 예? 여러분들이 이거 제대로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의 일자리,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 일본이 그랬잖아요. 다른 산업 전반으로 이게 확산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건설업 쪽에 종사 안 해. 그러니까 내 일자리는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게 한 번은,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동안에 너무 많이 이게 그러니까는 부풀려진 거야. 부동산 건설로 돈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벌 수가 있는 게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거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그러면서 너무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부채가 여기에 다 그러니까, 묶인 거야. 예? 이게 규모가 정부가 개입하는 걸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일본이 그러면 이걸 왜 못했겠어? 예?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경제학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야.